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선거제와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길게는 330일 이후 본회의에 법안이 자동으로 상정됩니다. 내일 여야 4당은 의원총회에서 이 합의안을 추인하기로 했는데 내부 이견이 큰 바른미래당이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됩니다. 한국당은 국회 보이콧을 시사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촉발시킨 별장 동영상에 등장 남성들이 더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문제의 별장 동영상을 최초 입수한 박모 씨는 JTBC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당시 CD에 다른 남성들이 등장하는 영상이 있었다며 영상 관계자들로부터 협박과 회유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이 형 집행을 중지시킬 정도로 심각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검찰이 서울구치소에서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의사 출신의 검사가 박 전 대통령을 면담하고 의료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오늘 오전 경북 울진 해상에서 규모 3.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사흘 전 강원도 동해시 앞바다 지진을 포함해서 올 들어 동해상에서 규모 4.0 이상의 지진이 모두 3차례 났습니다. 모두 울릉 단층을 따라 생긴 지진이라 더 큰 지진이 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큽니다. 재벌가 3세들의 마약 투약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현대 창업주 손자 정모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 씨는 앞서 구속된 SK그룹 창업주 손자에게 마약 공급책을 소개해주고 함께 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활절인 어제 스리랑카의 성당과 호텔 등에서 발생한 8건의 연쇄 폭발 사건의 희생자가 최소 29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종교적 극단주의자들의 테러일 가능성이 주목되는 가운데 스리랑카 당국은 용의자 2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편물을 실은 차량이 막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인근에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최근에 물량이 많이 늘어난 곳 중 한 곳인데요. 오늘 밀착 카메라는 여전히 과로에 내몰린 집배원의 하루를 함께 해봤습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설치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신속 처리한 건, 이른바 패스트트랙, 즉 시한을 정해놓고 무조건 본회의에 올리는 안건으로 지정하기로 오늘 합의했습니다. 패스트트랙이 시작되면 최장 330일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 4월 총선을 감안하면 사실상 데드라인에 합의를 마친 겁니다. 하지만 오늘 합의는 각 당의 의총을 거쳐야 하는데 이 또한 큰 난관입니다. 한국당은 국회 보이콧까지 거론하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선거제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기 위해 마지막까지 난항을 겪은 건 공수처 설치에 대한 이견 때문이었습니다. 진통 끝에 도출된 오늘 합의안에서 공수처는 원칙적으론 수사권과 영장 청구권을 갖지만 기소권은 갖지 못하는 걸로 결론났습니다. 다만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고위경찰이 기소 대상에 포함될 때는 기소권까지 주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법원에 재정 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줬습니다. 판사, 검사, 경찰, 경무관급 이상이 5,100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공수처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충분히 주었다고 보고, 선거제는 지역구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3대 1로 하면서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투표가 가능한 나이는 만 18세부터로 낮아지고 권역별 명부제와 석패율제가 도입됩니다. 민주당이 수건인 공수처를 얻고 다른 군소정당들에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비례제를 도입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선거제 합의는 실리보다 명분, 개혁법안 처리를 위한 합의였다는 것이 민주당 핵심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여야 4당은 내일 각 당 의총에서 추인 과정을 거쳐 25일까지 패스트트랙 지정을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가까스로 나온 합의안이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각 당 소속 의원들의 추인입니다. 특히 내부 의견차가 큰 바른미래당의 결정이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현재로서는 찬성과 반대가 팽팽하기 때문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번 일로 당이 쪼개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내일 오전 10시 바른미래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어려움 없이 합의안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러나 사법개혁특위위원인 오신환 의원과 권은희 의원, 옛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수처 합의안에 대해 반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를 분명히 당론으로 정해서 제안을 했고 그것이 변형된 부분으로 오게 되면 그것은 우리 당에서 다시 논의를 해야 돼요. 한 바른미래당 핵심 관계자는 내일 의원총회에서 바로 결론이 나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표결에 붙이는 것 자체도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쪽과 의원 과반수 동의만 받으면 추인이 된다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추인 정족수는 과반입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의원총회에서 안건으로 3분의 2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의사 진행 절차로 물어보고 당내 반발에도 김관영 원내대표가 합의안을 추진할 경우 분당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옛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격앙된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유승민 의원과 가까운 한 의원은 국민의당 출신들이 민주평화당과 합치기 위해 바른정당 출신들은 내보내려고 무리한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당은 오늘 합의안에 강력 반발했습니다. 21대 국회 260석을 위한 실질적인 이 시동을 걸었다. 결국 좌파 장기 집권 플랜이 시동되었다고. 한국당은 4월 임시국회 보이콧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그럼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이게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복현 기자가 지금 국회에 남아 있습니다. 리포트를 잠깐 보도해드렸는데 실제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되려면 아직 단계가 좀 남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여야 4당이 일제히 의원총회를 열어서 오늘 합의안에 대해서 당론으로 추인을 받는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패스트트랙은 상임위에서 합의가 안 된 안건의 경우에 대해서 추진을 하게 되는데 이러려면 제적의원 혹은 소관 상임위 위원회 5분의 3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인원 구성을 봤을 때 여야 4당이 당론으로 추인을 하고 또 이탈표가 없다면 패스트트랙 지정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로선 바른미래당 의원총회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일단 여야 4당은 오는 25일까지 패스트트랙 지정 시한을 못 박은 상황입니다. 예. 자, 여야 4당이 합의를 했다는 건 일단 각 당이 원하는 조건이 어느 정도는 서로 충족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바른미래당이 지금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선거제가 개편이 되면 불리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공수처 또 검경 수사권 조정이 절실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의석수가 비교적 적은 야 3당은 내년 총선 전에 비례대표를 늘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희망사항이 만나면서 이번에 패스트트랙 지정이 추진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총선이 걸려있는 문제잖아요. 제1야당인 한국당이 국회 보이콧까지 얘기하면서 격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과연 패스트트랙이 그때 가서 가능할 것인가? 이런 의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네, 과거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해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다음 본회의를 통과시켰거나 혹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사회적 참사 특별법도 유치원 3법이 그 예인데요. 문제는 이번에는 총선의 룰인 선거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1야당이 반대하는데 여야 4당의 합의만으로 추진하는 게 정치적인 부담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의식한 듯 여야 4당은 오늘 합의문에 패스트트랙이 지정이 되면 그 직후에 자유한국당과 성실하게 협상에 임한다는 조항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여야 4당의 정치적 세법에는 일단 자동 상정을 전제로 한 패스트트랙을 지정을 시키고 한국당을 압박한다. 이런 계산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만일에 패스트트랙으로 진짜로 법이 통과가 되면 바뀐 선거제로 내년 총선을 치를 수는 있는 것인가?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되고요. 상임위 심사기간 단축 그리고 본회의 상정기간까지 단축을 하면 가장 빠르면 180일 그리고 가장 느리면 330일이 걸리게 됩니다. 지금 여야 4당의 의석수라면 본회의 통과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선거법이 통과가 되더라도 선거구 획정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언제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냐 이 문제가 남게 되는데 이 때문에 본회의 표결을 180일 이후에 바로 할 것인가 아니면 330일을 모두 쓸 것인가 하는 문제가 걸립니다. 330일을 모두 사용하게 된다면 내년 3월인데 한 달 뒤인 총선에 바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결국 상임위 심사기간 단축 그리고 본회의 상정 때도 역시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가장 큰 정치적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복현 기자로부터 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6년 전에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시작점이 됐던 건 바로 별장 동영상이죠. 최근에 고화질 영상이 공개되면서 다시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단은 이 영상이 언제 누구의 손을 통해서 세상에 나왔는지 원점에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별장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들이 더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바로 해당 영상을 최초로 입수한 인물 박모 씨의 말입니다. 먼저 최현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박모 씨가 이른바 별장 동영상 CD를 발견한 건 2012년 12월. 윤중천 씨가 타고 다니던 벤츠 차량에서 수상한 CD 7개를 발견한 겁니다. 윤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사업가 A 씨 명의의 차량이었습니다. 당시 A 씨는 박 씨를 통해 차량을 되돌려받으려 했습니다. 차 열쇠가 없었던 박 씨는 원주 별장에서 차량을 견인해 서울 강남의 한 딜러사에 맡겼습니다. 딜러사에서 열쇠를 제작한 박 씨는 차량 내부를 둘러보던 중 문제의 CD들을 발견합니다. 그중 별장 성접대 장면으로 보이는 영상들은 본인의 컴퓨터로 옮겨 휴대폰으로 촬영해둔 겁니다. 그런데 박 씨는 최근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자신이 확보한 CD에 다른 남성들이 등장하는 영상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높은 데들 계신 분들인데 제가 그렇게 높은 사람들을 괜히 제가 또 입에 담았다가 피해 아닌 피해를 보고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상대를 해요? 영상을 손에 넣은 뒤로 고통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 후로 그것 때문에 제가 정신적으로나 이렇게 좀 너무 힘들어 저한테 무슨 후환이 생길까봐 그런 통화한 거를 제가 녹취해서 속기사한테 뽑아놨던 것. 박 씨는 관련 영상을 경찰에 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경찰서에 어쨌든 간에 그걸 제출을 했었는데. 하지만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는 박 씨가 관련 영상을 옮겨뒀다는 컴퓨터 자체를 제출받아 분석했지만 사건과 연관된 건 김 전 차관 영상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까지 검찰 캐비닛에 남아있던 관련 영상도 길이가 다르게 찍힌 김 전 차관 추정 인물의 영상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예, 박 씨의 주장처럼 이른바 별장 동영상이 더 있다는 이야기는 6년 전에 최초 수사 때에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경찰과 검찰은 추가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고 어디까지 유포됐는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의 세 번째 수사에서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임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벤츠 차량에서 CD를 입수한 박모 씨가 차량 주인 A 씨와 나눈 대화 녹취 파일입니다. 당시 박 씨가 확보한 CD는 총 7장으로 이 가운데 2장에 관련 영상들이 들어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처음에 관련된 사람들한테 협박도 있었고 회유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영상을 입수한 박 씨는 A 씨뿐만 아니라 당시 자신의 상사였던 박모 회장에게도 이를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박 회장은 영상 속 남성을 김 전 차관으로 보고 김 전 차관 주변 인물들에게 접근했습니다. 김학의 얘기하는 막 그러더라고. 하겠다. 억울하다. 도와줬으면 도와달라 이런 뜻 같아. 2013년 1차 수사 당시에도 B 씨는 박 회장이 접근한 정황을 밝힌 바 있습니다. B 씨는 박 씨가 나를 찾아와 김 전 차관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아달라고 부탁했다고 진술한 겁니다. 당시 수사에선 김 전 차관이 근무하던 대전 고검장실로 박 회장이 전화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이 영상과 관련해 협박당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더 이상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이루어진 이번 검찰 수사에서 관련 영상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유포됐는지 밝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네, 문제의 동영상을 만든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수사단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가 주목됩니다. 일단 앞서 영장에 담았던 윤 씨의 개인 비리 대신에 사건의 본질인 김학의 뇌물 의혹에 초점을 맞춰서 정면 승부를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동부지검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송우영 기자, 이번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선 윤중천 씨 조사가 중요한데 앞으로 수사 방향은 정해진 게 어떤 겁니까?
네, 앞으로는 김 전 차관 관련 의혹을 직접 겨냥할 걸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윤 씨는 2012년 한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에게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면서 5억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수사단은 이 과정에서 윤 씨가 당시 고검장이던 김 전 차관에게 연락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서 2012년 윤 씨와 김 전 차관의 자금 흐름에 대한 추적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왜 처음부터 김 전 차관 뇌물과 관련된 부분을 직접 겨냥하지는 않았습니까? 네, 아직은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줬다고 볼 만한 명백한 물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 유일한 단서는 앞서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윤 씨가 한 진술인데요. 2005년에서 2012년 사이에 김 전 차관에게 돈을 줬다고 새롭게 진술을 한 겁니다. 하지만 계좌 추적 등을 통해서 명백한 물증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윤 씨의 주변인들 조사를 하고 수사의 본류라고 할 수 있는 김 전 차관 뇌물 수사까지 이어가려고 했던 겁니다. 예. 이번 사건의 다른 한 축은 2013년 당시에 청와대가 경찰 수사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죠. 수사단이 오늘 경찰청을 또 압수수색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수사단은 지난주에 이어서 경찰청 수사국과 정보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컴퓨터 등 디지털 자료가 많다 보니까 하루 만에 압수수색을 끝낼 수가 없어서 그런 건데요. 수사단은 경찰청이 보관하고 있는 당시의 첩보 등을 분석하면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에 대해서 경찰이 언제 처음 청와대에 관련 보고를 했는지 또 이후에 청와대가 관련 지시를 내린 것 등은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우영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검찰이 오늘 서울구치소를 직접 찾아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면담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형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타당한 것인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현장 확인에는 의사 출신의 검사도 참여했는데 검찰은 곧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정지 여부를 논의하게 됩니다. 이가혁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검사 2명을 서울구치소로 보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조사했습니다. 의사 출신 검사 등이 오전 9시 50분부터 1시간가량 박 전 대통령을 면담하고 구치소 의무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을 변호하는 유영하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허리 디스크 등으로 통증에 시달린다며 징역형 집행을 멈춰달라고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와 구치소 등을 중심으로 건강 상태가 예전보다 크게 악화된 건 없다는 얘기도 나오면서 박 전 대통령 측이 이 같은 신청을 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습니다. 일단 검찰은 현장 확인에 나선 검사들이 만든 보고서를 토대로 형 집행을 정지할지 결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열게 됩니다. 다만 심의가 낸 결론은 일종의 권고입니다. 최종 결정은 이를 보고받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합니다. JTBC 이가혁입니다. 징하게 해먹는다, 지겹다. 세월호 5주기를 앞두고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유가족을 향해서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막말들이죠. 유가족들이 결국 오늘 먼저 차 전 의원을 고소했습니다. 가족들은 세월호 참사를 정치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망발에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세월호 유가족 28명이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을 고소했습니다. 참기 어려운 모욕을 당했다는 겁니다. 우리를 돈만 밝히는 개, 돼지 취급을 한 것이며 세월호 참사를 자신들 출세의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아주 저급하고 추악한 망발이고 쌍스러운 욕설입니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5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 15일 유가족들이 희생자들을 향한 세간의 동정을 이용한다는 식의 비난글을 올렸습니다. 이후 막말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가족들 역시 더 이상 참지 않겠다며 철저한 수사와 처벌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차명진, 정진석을 즉각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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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4.16 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번 주에 국민고발인단을 모집해 차 전 의원과 정 의원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세월호 5주기 당일 지겹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뒤 정치권을 향해 한 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차명진 전 의원의 발언을 두고 법조계에서도 모욕죄 처벌 여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세월호 희생 학생들을 조롱했다가 가족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이들에게 실형을 확정한 사례 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막말은 유가족들을 직접 겨냥한 것이어서 검찰과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모욕죄는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공공연하게 상대방을 욕하거나 지위를 떨어뜨렸을 때 적용합니다.
앞서 2015년 수원지방법원은 세월호 희생자들을 어묵에 빗대 모욕한 김모 씨와 조모 씨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당시 1심과 2심 재판부는 세월호 희생자 등이 조롱을 당했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세월호 유가족에 대해 보상금으로 한미천 잡겠다 등의 발언을 해서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전 사례들과 비교를 하더라도 사회적 지위를 격화시키는 정도가 훨씬 더 심하다고 생각이 돼서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잔인한 표현을 썼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상당히 문제 있는. 최근 대법원은 모욕죄 폐단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할 경우 4개월에서 1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기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차 전 의원은 논란이 계속되자 세월호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것 같아 그랬다며 깊이 반성한다고 사과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지난 주말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취임 후 첫 장외 집회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대변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감옥에 있는 힘없는 지난 정권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총리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에 황 대표는 거친 표현을 즐겨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을 조심스럽게 한다는 평가를 받았죠. 그러나 한국당 대표 출마 이후에 표현의 방식이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종북과 박근혜 두 단어는 황 대표의 키워드가 된 듯합니다. 먼저 황 대표의 발언을 강희연, 정정문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을 규탄하는 주말 집회에서 마이크를 든 황교안 대표는 대북 정책부터 꺼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자존심 어디다 팔아놓고 왜 북한 재산 풀어달라고 왜 그거 구하러 다닙니까? 이거 도대체 대한민국의 대통령 맞습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교섭단체에 연설에서 썼던 김정은 대변인이란 표현도 나왔습니다. 우리 경제 살릴 외교는 전혀 보이지 않고 김정은 대변인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됩니까?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당하게 감옥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힘도 없는 지난 정권 사람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잡아넣습니다. 아무리 큰 병에 시달려도 끝끝내 감옥에 가두어 놓고 있습니다. 황 대표는 오늘도 이런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북핵 문제를 오히려 더 꼬이게 만들고 외교 무대에서 망신만 자초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최근 발언은 총리와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낸 박근혜 정부 시절과 비교하면 내용과 표현에서 모두 크게 변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좌파, 독재 이런 표현 썼습니다. 좌파 이념 정책에만 매달려 있으니 국민들께서 어떻게 분노하지 않으실 수 있겠나. 독재적 수단을 동원해서 정권을 유지할 궁리만 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현직 국무총리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황 대표는 극단적인 표현을 잘 쓰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최종 결정했을 때 황 대표는 승복하기 어렵다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통령 탄핵을 수용하고 지금까지의 갈등과 대립을 마무리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대선 이후 2년간의 침묵을 깨고 올 1월 한국당에 입당했을 때도 통합을 기치로 내걸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지금 꼭 필요한 것은 국민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대표 선거와 4.3 보궐선거를 거치면서 총리 시절 발언과 내용뿐 아니라 표현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법조인 출신이지만 탄핵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탄핵 경중을 따져봐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돈 한 푼 받은 거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과연 탄핵이 타당한 것인가 하는 일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 전 대통령의 석방에 대해서도 조심스럽던 표현은 사라지고 직설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정무적인 판단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여론과 여망들을 종합해서 기회가 되면 판단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성의 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에 계신 점을 감안해서 황 대표의 발언을 분석한 결과 공식 회의에서만 좌파 24회, 독재 20회를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수층 지지를 고려한 발언이라는 분석이지만 중도층으로 외연 확장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황교안 대표의 말에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한 번만 더 그런 발언을 하면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의 발언을 마무리하던 중 한마디만 더 하겠다며 황교안 한국당 대표 얘기를 꺼냈습니다. 황 대표의 이름을 거론하며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대변인이라는 표현을 야당 대표가 한다는 것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그런 발언을 하면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해 망언과 막말 대잔치를 벌였습니다. 다른 최고위원들도 줄줄이 비판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반민족적 색깔론에 의존해서 정쟁을 유발하는 자극적인 언어는 정치 불신과 남북 평화에 역행하는 정치적 공세입니다. 당 내에선 강도 높은 수위의 언어로 반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격한 표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야 대치 국면을 고려해 발언 수위를 낮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의당 등 야당에서도 한국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좌파 독재, 종북 애교처럼 시대착오적인 막말이 넘쳐났습니다. 다른 당의 비판에 대해 황교안 대표는 잘못된 정책에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누가 어떤 말을 해도 국민 중심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네, 오늘 경북 울진의 인근 해상에서 규모 3.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동해에선 지난 금요일에도 규모 4.3의 지진이 있었죠. 특히 이 지역에는 원전 18기가 몰려 있습니다. 잇따르는 지진들이 동해안 해저에 자리 잡은 단층대 부근에서 발생하고 있어서 여러 우려가 나옵니다. 먼저 강신우 기자입니다. 사흘 전보다 강도는 약했지만 이번엔 강원도와 경북 내륙에서도 흔들림이 느껴졌습니다. 규모 3.8 지진은 오전 5시 45분 경북 울진군에서 38km 떨어진 해상에서 발생했습니다. 지난주 지진과 달리 진앙으로부터 반경 50km 이내에 육지가 있어 긴급 재난 문자도 즉시 송출됐습니다. 경북과 강원에서 감지된 최대 진도는 3, 건물 상층부에선 사람이 뚜렷이 느낄 수 있고 멈춰선 차량도 약간 흔들리는 수준입니다. 있는데 이게 훅 하는 이런 느낌이 나는데 갑자기 속에서 막 울렁울렁거리고 막 털 것 같아가지고 딱 잠에서 탁 깼거든요. 기상청은 이번 지진은 사흘 전 규모 4.3 지진과는 진앙이 116km 떨어져 있어 연관성은 적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울진 앞바다에서 가장 최근 발생한 지진은 지난 1월 31일 규모 2.2였고 지난 2004년 5월 규모 5.2의 지진이 가장 큰 지진이었습니다. 올 들어 동해안 지역에선 규모 3.0 이상의 지진이 4차례 발생했습니다. 오늘 발생한 지진의 진앙으로부터 50km 거리에 한울 원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수력 원자력은 원전엔 아무런 이상이 없고 정상 가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강신호입니다.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 복구를 막 시작한 강원도도 그렇고 지진하면 우선 놀라고 보는 포항 시민들도 걱정이 많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도 도심도 모두 흔들렸습니다. 지난 19일 강원 동해시 해역에서 규모 4.3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모습입니다. 그런데 불과 사흘 만에 동해안에서 다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강원 지역 주민들은 산불 피해 복구를 이제 겨우 시작하는데 지진까지 잇따라 발생해 더 답답합니다. 재해가 자꾸 나니까 이거 안전지대가 아니다. 항상 걱정이에요. 올해 들어 규모 3.0 이상의 지진은 모두 5번 났습니다. 그중 4번이 동해에서 발생한 지진이었습니다. 포항과 영덕, 울진, 동해 등 경북과 강원 남부 지역 해안 인근 바다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모두 육지와 멀리 떨어진 해역에서 난 터라 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인근 지역에서 지진 소식이 들릴 때마다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자꾸 일어나니까 저희도 불안하죠. 다시 그 지진의 공포를 느끼고 싶지 않으니까. 지진 앞에 붙는 지역 이름을 두고도 논란입니다. 포항과 동해시는 먼 바다에서 난 지진인데 도시 이름을 가져다 써 지진 도시라는 오명을 얻었다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네, 이번 지진의 영향을 두고 정부와 학계의 판단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지난주 지진하고 별 상관이 없다고 했지만
학계에선 올 들어 동해에서 발생한 비교적 큰 지진이 모두 울릉 단층에서 나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지진이 지난 19일 강원도 동해시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지진과는 관련성이 적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두 지진의 진앙이 116km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진 전문가들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지난 2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발생한 규모 4 안팎의 지진들이 모두 울릉 단층을 따라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 단층의 존재가 처음 확인된 건 지난 1972년으로 연구 성과가 별로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진이 잇따르자 활성 단층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울릉 단층은 길이 170km의 양산 단층보다도 1.5배가량 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단층이 길면 발생할 수 있는 지진의 크기도 따라서 커집니다. 울릉 단층은 규모 7에서 7.5의 지진도 가능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깊이 60km 이내의 해저에서 단층의 수직 운동으로 규모 6이 넘는 지진이 나면 쓰나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층 가까운 해안선을 따라 총 18기의 원전이 늘어서 있어 쓰나미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집니다. 반면 전문가들은 해역 지진의 특성상 작은 지진이 모여 큰 지진을 부르긴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또 바다 단층이 내륙의 단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네, 필리핀에서도 오늘 오후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규모 6.3으로 강한 지진이었습니다. 진앙에서 100km 떨어진 수도 마닐라에서도 흔들림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같은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한 대만에서 규모 6.1의 강진이 일어난 지 나흘 만입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건물 2채가 무너지고 최소 5명이 숨졌습니다. 조택수 기자입니다. 사람들이 놀라 뛰어갑니다. 다급하게 어디론가 전화를 겁니다. 줄지어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현지 시간 22일 오후 5시 11분 필리핀 루선섬 구타드에서 북북동 방향으로 1km 떨어진 곳에서 규모 6.3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40km입니다. 진앙으로부터 100km 떨어진 수도 마닐라에서도 흔들림이 느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마닐라 주요 업무지구에 있는 빌딩이 흔들렸고 일부 직원은 대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피해는 집계되지 않고 있습니다. JTBC 조택수입니다. 재벌가의 마약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현대가 3세 정모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 씨는 이미 구속된 SK그룹 창업주 손자에게 마약 공급책을 소개해주고 함께 마약을 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어두운 색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인천지방경찰청으로 들어섭니다. 마약을 한 혐의를 받는 현대가 창업자의 손자 정모 씨입니다. 마약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늦게 입국했다라는 의혹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찰은 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2월 공급책 이모 씨가 체포되기 직전 런던으로 출국한 지 2달 만입니다. 정 씨는 변종 마약으로 불리는 액체 대마를 7차례 사들여 모두 11번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SK그룹 창업주 손자 최모 씨에게 마약 공급책을 소개해주고 최 씨의 집에서 대마를 함께 피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과 마약을 한 다른 유력 인사 등은 추가로 나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정 씨가 마약을 할 때 함께 있던 여성은 일반인이었다고 합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배우 박유천 씨 역시 마약 혐의로 3번째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혐의를 이번에도 부인했습니다. 함께 마약을 했다는 황하나 씨와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경찰은 이번 주에 대질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과거 황 씨의 마약 사건을 부실하게 처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오늘 경찰관 2명을 입건하고 압수수색에도 나섰습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배우 박유천 씨가 모자를 눌러쓰고 경찰서에 들어섭니다. 취재진 질문이 쏟아졌지만 답을 하진 않았습니다. 혐의 전면 부인하고 계시나요? 박 씨는 남양유업 창업주 손녀 황하나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이 3번째 경찰 조사인데 박 씨는 앞서 소환 당시 피로와 건강 이상 등을 호소했습니다. 오늘도 피로 등을 이유로 5시간 만에 조사를 마쳤고 계속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황 씨가 시켜서 샀지만 마약인 줄 몰랐고 자신은 투약한 적 없다는 취지입니다.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경찰은 박 씨와 황 씨에 대한 대질 신문을 곧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2015년 황 씨의 마약 관련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담당 경찰 2명을 입건했습니다.
또 이들 중 한 명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당시 윗선에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 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 관련 소식입니다. 범인 안인득의 어머니가 희생자들에 대한 죄책감을 이야기하면서 아들이지만 가장 강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안인득의 70대 노모는 유족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이 죄송하다고 전했습니다. 국가가 아들을 가장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동생 처벌 강하게 처벌해달라. 가족들은 어머니가 충격을 받아 사건 당일부터 제대로 식사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범행 전 안인득은 정부 생계비와 어머니 지원으로 생활했습니다. 밤낮 가겠습니까? 집 밖에는 못 나오시고 누워 계시죠. 반면 안인득은 진주경찰서 유치장 독방에서 하루 대부분 자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식사도 깨끗이 비우며 별다른 요구 없이 담담한 상태라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현재는 경찰 직접 조사는 중단됐습니다. 프로파일러 면담만 이뤄지고 있는데 여전히 횡설수설하며 자신의 억울함만 털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유족들과 진주시 등 관계기관은 오늘까지 피해자 지원 범위와 장례 절차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남은 희생자들의 장례 절차는 내일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지난주 김해에서도 조현병을 앓는 30대 남성이 2차례 난동을 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자녀 양육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하지만 진주 사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경찰이 피의자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경남 김해의 한 주민복지센터입니다. 지난 18일 저녁 7시쯤 이곳 직원들은 불안에 떨며 112에 긴급히 신고를 해야만 했습니다. 조현병 환자로 분류된 주민 39살 김모 씨가 난동을 피운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해주지 않으면 담당 공무원을 죽여버리겠다고도 했습니다. 누구를 해치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하든지 그거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상황은 마무리됐습니다. 이틀 전 자신의 아파트에선 더 심각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을 집으로 불러 흉기를 들고 죽이려 했습니다. 관리비가 200만 원까지 밀리자 벌인 일입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도 비슷했습니다. 연락 받으면 이제 막 벽을 머리로 짚받고 막 또 유치장에 들어가서도 또 막 그런 행동이 있었고. 경찰은 특수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달아날 우려가 없고 홀로 세 자녀를 키우고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곧바로 김 씨를 정신병원에 응급 입원시켰습니다. 애초 진주 아파트 방화 사건 때도 이렇게 했어야 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러 정상회담을 위해서 내일쯤 열차를 타고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리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지만 선로 사정 때문에 만 하루가 걸린다고 합니다. 김소현 기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경호 책임자 김철규 호위사령부 부사령관이 극동연방대 숙소에서 짐을 옮깁니다. 시내에서 차로 20분 거리의 다리를 건너야 하는 루스키 섬 안의 이 대학 곳곳에선 행사 준비 징후가 포착됩니다. 공항엔 북한 인사들이 속속 도착했고 김 위원장의 방문 후보지인 북한 총영사관도 일찌감치 단장을 마쳤습니다. 평양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열차론 만 하루가 꼬박 걸립니다. 김 위원장이 24일 푸틴 대통령과 만찬을 할 걸로 알려지면서 내일쯤 평양을 출발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교도통신은 김 위원장이 러시아 태평양 함대 사령부나 마린스키 발레단의 극장, 섬 안의 대형 수족관 등을 찾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최근 김 위원장의 재추대를 축하하며 절박한 쌍무 및 지역 문제들에 대해 공동으로 사업할 용의를 확언한다고 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두 정상이 제재가 적용되지 않는 낮은 선봉 경제 특구의 물류나 산업단지 개발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할 거라 내다봤습니다. 또 김 위원장에겐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러시아의 지지를 확보하는 게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북러 정상회담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은 조만간 남북과 북미 정상회담 제안 등에 대한 답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면 트럼프 미 대통령의 메시지를 김 위원장에게 전해주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메시지는
한미 정상이 단둘이 있을 때 전달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단독 회담 때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양 정상만 대화하던 시간에 내밀하고 밀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메시지 전달은 그때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때 배석했던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도 기자들과 만나 두 정상 간 만남이 알려진 시간보다 길었다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it was longer than 2 minutes. And then we had the expanded meeting with lunch. And most of the conversation at lunch was between President Moon and President Trump. 메시지의 주된 내용은 하노이 회담 이후 멈춰있던 북미 협상을 다시 시작하자는 거라는 게 당국자들의 설명입니다. 대북 제재 완화 등 구체적인 상응 조치는 담기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부분적인 제재 완화에 대한 공식적인 제안을 우리 측으로부터 받아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제재 해제 문제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즉 FFVD에 달려있다는데 한미 정상이 공감했다며 이제 공은 다시 북한에 넘어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총리가 자기한테 불리한 건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는다. 후쿠시마 수산물 시장을 취재한 저희 기자에게 현지 상인이 한 말입니다. 아베 정부와 여당인 자민당 내에서는 한국에 대한 대항 조치나 세계무역기구 WTO 항의 계획 등을 지속적으로 흘리면서 시선을 외부로 돌리려 했죠. 일본 국민들은 WTO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아베 정권의 생각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우리 것을 먹지 않을지도 모른다. 후쿠시마 어민들은 아베 정권에 대한 불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도쿄에서 차로 3시간 거리에 있는 후쿠시마현 이와키시입니다. 관광버스가 늘어설 정도로 붐볐던 수산시장은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관광객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날 항구로 들어온 가자미와 정어리 등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それよりもさらに低い50ベクレルをもし超えることがあれば自主的に出荷制限をするという 하지만 일본 내에서도 후쿠시마산은 여전히 외면받는 상황입니다. 価格が安いとか安いだから例えば今までキロ100円くれて売ったものも10円だとかただでもいらないとか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를 기대했던 주민들은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규제가 가장 강했던 한국과 패소 이후 다른 나라들도 규제를 강화하는 것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판로가 아예 끊길 처지에 놓였다는 겁니다. その影響で規制ではなく全く取らないっていうねわけになっちゃう可能性もあるわけだからさ、それがやっぱり心配。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70km 떨어진 이와키시 오나하마 항입니다. 이곳에서는 제한적으로 시험 조업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조업에 나섰던 어민들을 만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世界的にもここにあって認めてくれねえんだと大丈夫なのってやっぱり来る人だってやっぱりね観光の人らなんかもやっぱり懸念するわな. 수산물은 물론 후쿠시마산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는 우려입니다. 飲み水も飲料水も自分らほらねボトルでやって飲んでるのにああいう風になっちゃうと私らはほら柵なんか買って食えないよっていうような 아베 정권에 대한 불만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いやダメだ。これだから。嘘つきだから。嘘つきだから。自分の都合悪いことはもう何も喋れないもん. 후쿠시마 원전에서 오염수 방출을 검토하는 것에도 비난 여론이 큽니다. とんでもない話だよ。極端時代我々のためになっちゃうかもしれないよ。希釈して何でもないさってさ、だから国の入れ方があそこの水を飲んでみたらいいべっちゅうんだよ. 후쿠시마 이와키시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스리랑카에서 동시다발로 일어난 부활절 테러의 희생자가 최소 29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500명에 달합니다. 공항 인근에서도 폭발물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빨간 불길이 섞인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새들이 날아오르고 차량들이 황급히 방향을 트는 장면이 주변 차량 블랙박스에 잡혔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오전 8시 45분쯤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에 있는 성당에서 일어난 폭발의 모습입니다. 비슷한 시각 다른 두 지역의 성당과 교회에서도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어 콜롬보의 호텔 3곳에서 폭발이 발생했고 10시간 뒤 또 2차례 폭발이 이어졌습니다. 연이은 8번의 폭발이 스리랑카 전역에서 동시다발로 일어났습니다. 6건은 자살 폭탄 테러였습니다. 폭발 현장이 수습되면서 사상자 수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 당국은 희생자 중 최소 35명은 외국인이며 외국인 9명이 실종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늦은 밤엔 반다라나이케 국제공항 인근 도로에서 폭탄이 발견돼 뇌관이 제거됐습니다. 반경 400m의 피해를 줄 수 있는 강력한 폭탄이었습니다. 현재 용의자 최소 24명이 체포됐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치안이 불안한 상태가 이어져 다시 통행금지령이 내려졌고 23일까지 휴교령도 발령됐습니다. 주 스리랑카 한국대사관은 현재 교민과 관광객의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예, 미국은 그동안 우리나라와 일본 등에는 이란산 원유 수입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부터는 이걸 막아버릴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유가가 반년 만에 최고치로 오르는 등 파장이 일고 있고 석유화학 업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오늘 미국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3.3% 오르며 배럴당 $65를 넘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미국이 한국, 일본 등 8개국에 예외적으로 이란산 원유를 수입할 수 있게 했던 조치를 연장하지 않을 거란 외신 보도가 잇따르면서입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도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소식이 현실화될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8개 국가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다른 공급처를 찾을 수 있도록 6개월을 줬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당장 국내 석유 수급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정유업계는 미국의 제재에 대비해 2017년 13%였던 이란산 원유의 비중을 지난해에는 5%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다만 이란산 수입 비중이 큰 석유화학업계는 비상입니다. 나프타 함량이 높은 이란산 대신 다른 나라 원유를 쓰면 수출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유가가 계속 오르면 국내 휘발유, 경유값도 따라 올라가 기업과 가게의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전국 휘발유 값은 지난주까지 9주 내리 올랐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시속 80km를 넘으면 안 되는 서울 강변북로에서 30대 사업가가 180km로 질주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스트레스를 풀려고 그랬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가던 직장인 3명이 다쳐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다른 차를 제치고 나갑니다. 2차로에서 4차로로, 4차로에서 다시 2차로를 드나듭니다. 결국 앞서 달리던 승용차 조수석 쪽을 들이받습니다. 30대 사업가 이모 씨가 몰던 스포츠카입니다. 이 씨의 차는 사고를 낸 뒤 튕겨져 나갔고 가드레일을 들이받고서야 멈췄습니다. 탑착하는 사이에 옆쪽에 차가 옆쪽에 가져가고 그 1, 2초 사이로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눈대가 차가 이제 100m 돌아가는 게 보였고. 이 사고로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하모 씨 등 피해 차량에 있던 3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어 차를 몰고 나왔다고 합니다. 집안에 어떤 의견 충돌이 좀 있어가지고 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과속 운전하면 본인에 대한 어떤 마음이 풀릴 수 있다는 어떤 그 생각을 가지는 못하죠. 강변북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80km지만 사고 당시 A 씨는 180km가 넘는 속도로 달렸습니다. 경찰은 과속이나 칼치기 운전의 경우 사고가 나지 않으면 적발이 쉽지 않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영상 제보를 부탁했습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오늘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설립 취소를 최종 통보했습니다. 한유총은 24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사립유치원을 감사한 경기도 교육청의 감사팀 직원들이 한꺼번에 전보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무실에 설립을 취소한다는 교육청의 공문이 전달됩니다. 지난해 12월 한유총을 감사한 교육청은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3월 집단 휴업을 강행한 게 공익을 해치는 등 취소 요건에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 한유총은 행정소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김동열 이사장은 회원들 단체 채팅방에 과거 소송으로 법인 취소를 무효화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한편 유치원 사태가 일단락된 뒤에도 제대로 된 제도를 마련하지 않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선 유치원 전자입학 시스템인 처음학교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조례안이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의 테두리가 아니라 자율적으로라도 잘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거기는 하잖아요. 지난해 8월 경기도교육청 감사팀 직원 3명이 한꺼번에 전보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당시는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를 한창 정리하고 있던 때입니다. 도의원들이 교육청 감사관실 직원들을 직접 압박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만나자라고 해서 갔더니 그 한유총 사람들을 이제 불러다 놓고 함께 대화를 해봐라라고 해서 황당했던. 의원들은 사립유치원 측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설명하는 자리였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경기도 성남시의 고등학생이 중학생에게 억지로 술을 먹이고 성폭행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 측은 학교의 징계를 요구하며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달라고 했지만 처음부터 거부당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최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월 고등학생 A군은 중학생 B양을 노래방으로 불렀습니다. 이후 B양에게 술을 먹인 뒤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며칠 뒤 추가로 성폭행한 혐의도 있습니다. A군은 경찰에서 합의로 관계를 했다고 주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A군을 강간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달라며 검찰로 넘겼습니다. B양 측은 A군 학교도 징계를 내려달라며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B양은 인가받지 않은 대안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로 학폭위 신청을 거부당했습니다. 초중등 교육법에 학폭위는 학교로 분류된 기관에 다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엔 일반 초중고교와 인가받은 대안학교만 포함됩니다. 그러나 전국 대안학교 중 인가받은 곳은 약 20%, 나머지 대부분은 사각지대에 있는 겁니다. 학폭이 이해가 안 가고요. 제 딸애가 대안학교면 어떻고 그 보호를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그건. 결국 B양은 과거 일반 초등학교에 다녔을 때의 학적을 어렵게 찾아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학폭위를 열어달라고 한 끝에야 받아들여졌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네, 오늘 중부 내륙의 무인 관측소 곳곳에서 낮 최고 기온이 30도가 넘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서쪽 지역 대부분이 올 들어 가장 뜨거운 하루였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오늘은 한여름의 해가 떴습니다. 한껏 달궈진 도로가 뜨거운 기운을 뿜어냅니다. 아직 봄꽃이 자태를 뽐내고 있지만 계절은 시간을 몇 달이나 앞섰습니다. 손으론 도저히 가려지지 않는 열기에 사람들은 그늘로 몸을 피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오늘 최고 기온은 충북 충주에 29.8도로 기록됐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도 28.2도로 올 들어 가장 높았습니다. 불과 나흘 전 서쪽 지역 기온은 영남 지역보다 10도 넘게 낮았는데 오늘은 정반대 양상을 보였습니다. 바뀐 것은 바람의 방향입니다. 서풍이 소백산맥과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영남 지역의 기온을 끌어올렸는데 오늘은 바람이 동풍으로 바뀌었습니다. 팬 현상이 반대 방향에서 나타난 겁니다. 가파른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가뜩이나 더운 공기가 더 뜨거워졌습니다. 무인 관측기에 찍힌 최고 온도는 공식 기록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경기 안성의 낮 기온 31.3도를 비롯해 중부 내륙에서 30도를 넘는 곳이 속출했습니다. 내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이번 고온 현상은 한풀 꺾이겠지만 모레까지는 평년 기온을 웃도는 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네, 바로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여러 시청자들이 피부로 느끼신 주제일 것 같습니다. 오늘 낮 기온이 큰 폭으로 올라가자 몇몇 언론이 올 여름도 불가마 예고, 찜통 예고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제목만 보면 4월에 더우면 여름에도 폭염이 온다 이렇게 들리죠. 하지만 저희가 최근 20년 동안의 기상 자료를 확인한 결과 그렇게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대영 기자 나왔습니다. 4월에 이렇게 더웠던 적이 있습니까? 네, 생각보다는 자주 있었습니다. 네. 서울을 기준으로 4월에 최고 기온이 25도가 넘는 날이 있었던 해는 20년 중에 14개 연도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27도 이상인 날이 있었던 해는 11개 연도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갑자기 일어난 이례적인 고온 현상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과거의 언론 보도로도 확인이 되는데요. 4월의 고온 현상에 대해서 이런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1982년 4월 24일자입니다. 기온은 벌써 여름. 1988년 4월 기사에는 29도로 초여름. 2009년 4월에도 이상 기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비슷한 사례는 세기 어려울 정도로 많았습니다. 4월의 고온 현상이 얼마나 자주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일상에 가깝다라는 건데 그럼에도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4월부터 지금부터 이렇게 더우면 여름에는 얼마나 더 덥겠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사들도 그렇습니다. 오늘 좀 나왔죠? 네, 하지만 봄의 더위와 여름의 더위에 상관관계가 입증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역대급 폭염이라 불리는 1994년과 2016년을 보겠습니다. 4월에 일시적으로 29도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여름 폭염 일수는 29일과 24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4월 최고 기온이 29도였던 2005년과 2015년을 보면 여름 폭염 일수는 6일, 8일에 그쳤습니다. 네, 그러니까 4월 고온 현상하고 여름 더위는 뭐 뚜렷한 관련성이 없다는 건데 기상 전문가들 얘기도 좀 들어봤나요? 네, 기상청에 직접 물어봤는데요. 4월에 덥다고 6월부터 8월까지도 덥다고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답을 했습니다. 4월의 반짝 더위와 한여름 더위는 다른 점이 많습니다. 여름 폭염은 장마가 언제 오는지, 얼마나 길어지는지, 기압이 어떻게 분포하는지 등에 달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의 기온만으로 올해 여름을 예측하기는 이르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드라마에서 대통령 역할을 맡았던 코미디언이 실제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유력합니다. 선거 유세에서는 드라마에서 썼던 부패와 뇌물 없는 나라라는 핵심 구호가 그대로 사용됐습니다. 크림반도를 러시아에 병합당하고 6년째 친러시아 반군과 분쟁 중인 우크라이나 얘기입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73%대 25%. 개표가 거의 마무리된 우크라이나 대통령 선거 투표율입니다. 코미디언 출신의 41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결선 투표에서 현직 대통령 페트로 포르센코를 압도한 겁니다. 젤렌스키 후보는 지난달 1차 투표에서 1위로 결선에 올랐습니다. експертам, юристам, волонтерам, спостерігачам, кол-центру. всім дякуємо. 젤렌스키는 2015년 시작한 TV 드라마 국민의 일꾼에서 국민들의 눈에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교사를 하다 의도치 않게 대통령이 된 뒤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역할로 단숨에 국민 배우가 됐습니다. 선거 유세에서도 드라마와 같이 부패와 뇌물 없는 우크라이나를 구호로 내세웠습니다. 주요 외신은 기성 정치에 대한 뿌리 깊은 실망과 만연한 부패를 향한 혐오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정치 신인으로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이제부터가 중요하다는 분석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부재금융 협상과 6년째 이어지고 있는 친러시아 반군과의 무력 분쟁 해결 등 쉽지 않은 문제들이 놓여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미국의 보잉 737 맥스 8 항공기가 지난달 에티오피아에서의 추락 사고 이후 세계적으로 운항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보잉의 주력 항공기인 787 드림라이너도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대한항공이 이 기종을 미국과 유럽 등의 장거리 노선에 이용하고 있어서 주목됩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뉴욕타임즈는 보잉이 787 드림라이너 생산 날짜를 맞추기 위해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10명이 넘는 보잉 전현직 직원이 인터뷰에서 밝혔다는 겁니다. 비행 통제 시스템에 전선을 설치하는 민감한 작업을 할 때도 금속 파편이 주변에 널려 있었고 결함이 있는 부품을 그대로 설치한 것 같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직원들이 미 연방항공국에 고발하지 못하도록 보잉에 압박한 사실을 사내 이메일과 서류를 통해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잉은 현재 생산 중인 드림라이너는 역대 최고 수준의 품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내에선 대한항공이 787 드림라이너를 10대 운항하고 있습니다. 주로 미국과 유럽으로 가는 장거리 노선용입니다. 미 항공당국이나 보잉은 아직 우리 정부나 대한항공에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안전 문제가 제기된 만큼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미국 빌보드 앨범 차트에서 11개월 만에 세 번째 정상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5월과 9월 러브 유어셀프 시리즈 앨범으로 각각 1위를 차지한 데 이은 겁니다. 빌보드는 방탄소년단의 새 앨범 맵 오브 더 소울이 세운 기록이 비틀스의 11개월 1주보다 빠르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일대 아파트 단지를 돌며 주차한 차량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42살 임모 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11차례에 걸쳐 2,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습니다. 임 씨는 차주가 문을 잠그지 않아 사이드미러가 안 접혀 있는 차량을 집중적으로 노렸습니다. 차량 밑에서 흰 연기가 오르더니 폭발과 함께 불길이 치솟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밤 중국 상하이의 한 건물에 주차돼 있던 테슬라 전기차 모델 S에서 일어난 불입니다. 테슬라는 관계 당국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로키 산맥 밴프 국립공원에서 지난 18일 실종된 전문 산악인 3명의 시신이 발견됐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숨진 미국 산악인은 제스 로스 켈리, 오스트리아 산악인은 데이빌 라마와 한스 요르그 아우어입니다. 캐나다 당국은 이들이 눈사태에 휩쓸린 걸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차범근과 손흥민, 차붐과 손세이셔널. 한 명은 이미 한국 축구의 전설이고 다른 한 명은 또 다른 전설을 만들어가는 중이죠. 날고 뛰는 유럽 선수들 사이에서 이 두 선수가 이룬 성취도 참으로 놀랍고 자랑스럽습니다. 내 전성기를 생각나게 한다. 한참 못 미친다. 비교되는 게 죄송하다. 서로에 대한 평가도 훈훈하죠. 그럼에도 축구 팬들은 차범근이 낫냐, 손흥민이 낫냐 묻고 또 묻습니다. 우리 축구의 행복한 논쟁을 온누리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이길 거라고 외치며 기뻐했던 8강 1차전의 결승골, 그리고 130초 동안 몰아치듯 넣은 2차전의 2골. 덕분에 토트넘은 챔피언스리그 4강까지 올라섰습니다. 31년 전 우승이 멀어져 가던 경기 종료 9분 전 벼락같이 달려들어 머리로 넣었던 차범근의 골. 이 골은 레버쿠젠의 유일한 우에파컵 우승으로 이어졌습니다. 무섭게 내달리고 결정적인 골을 꽂아넣고 30년 넘은 시간이지만 차범근과 손흥민의 활약은 비슷한 장면들로 채워집니다. 손흥민 선수는 차범근이를 보는 것 같아요. 뭐 배짱, 용기, 제가 그 나이 때 못 가졌던 것 같아요. 그 때문에 축구 팬들은 때론 누가 더 뛰어나냐는 행복한 논쟁을 이어가기도 합니다. 챔피언스리그에서 아시아 선수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손흥민, 차범근이 유럽 무대에 새겨놓은 한국인 최다골 121골에도 5골 차로 다가섰습니다. 급기야 풀리지 않는 답을 찾기 위해 여론조사 주제로도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분명한 답이 되지 못하는 건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아가며 이룬 성취, 그리고 그 가치 역시 같은 잣대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이란 나라도 잘 모르던 무렵 축구 하나로 이름을 떨친 차범근. 어린 나이에 유럽 무대를 노크하며 성공한 손흥민. 둘은 누가 더 뛰어나냐는 질문이 나올 때마다 다른 시간 속에서 어려운 과정을 돌파해 나간 경험을 공유하고 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설이 된 선수, 그리고 전설을 쓰는 두 선수는 한결같이 서로를 추켜 세우고 있는지 모릅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이달에만 2명의 우체국 집배원이 숨지거나 쓰러졌습니다. 집배원들은 과로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대안으로 계약직인 위탁 택배원을 고용하고 있지만 나아진 게 없다고 했습니다. 밀착카메라 이선화 기자입니다. 이곳은 경기 시흥우체국입니다. 지금 시간이 오전 8시 반인데요. 옆에 있는 이 차량이 오늘 경기 부평물류센터에서 이 배달할 택배를 싣고 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분류 작업을 위해서 2층으로 올려보내고 있습니다. 택배가 도착하자 집배원들의 손길이 분주해집니다. 비슷한 주소지의 택배들은 한꺼번에 옮길 수 있도록 끈으로 묶어놓습니다. 택배가 도착하면 이 집배원들은 이렇게 3층에서 주소지마다 분류 작업을 합니다. 여기 등기소포 파레트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한 파레트가 오늘 한 팀이 배달할 양입니다. 시흥 우체국의 경우 목감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물량이 크게 늘어난 상황.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저저번 주 금요일서부터인가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제때 인력 충원이 안 되는 게 제일 힘들죠, 저희한테. 토요일에는 아예 택배 업무만 전담합니다. 1차 배달을 마치고 온 집배원이 우체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짐을 싣고 있습니다. 지금이 토요일 오전인데요. 이 주말이다 보니 전원이 출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동료 집배원 목까지 배달해야 됩니다. 집을 비우는 사람이 많아 2-3번 발걸음하기도 합니다. 오늘 마실 가셨네. 안 계세요? 네.
택배나 등기 같은 경우도 다시 방문하는 날짜, 그다음에 보관하는 날짜를 다 저희가 적어놔요. 붙여놓으면 싫어하셔가지고 네. 보통은 이제 떼어서. 오는 7월부터는 집배원의 토요 근무도 전면 폐지됩니다. 위탁 택배원에게 업무가 넘어가게 되는데 현장에선 걱정이 앞섭니다. 없어지지는 않죠. 솔직히 아마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죠.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아마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실제 우체국 택배 업무가 폭증하면서 우정사업본부는 위탁 택배원을 고용해왔습니다. 우정본부가 지난해 고용한 위탁 택배원만 1000여 명. 모두 배달 건수당 수수료를 받는 계약직입니다. 그런데 올 초부터 우정본부에서 비용 절감을 이유로 위탁 택배원의 배달 물량을 줄였습니다. 저희는 100개를 하던 200개를 하던 월급은 그대로고 위탁 택배원들은 물량 개수가 줄었으니까 당연히 받는 급여가 줄었겠죠. 위탁 택배원들은 생존권 위협을 토로합니다. 저희야 이제 돈 벌러 나왔기 때문에 몸이 힘들어도 많이 하면 돈이 되는 거니까 일을 할수록 돈을 버는 구조인데 물량 제한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제 생계에 좀 일정한 타격을 받고 있고요. 경기 화성 동탄우체국은 관할 지역인 동탄 신도시 인구가 전년 대비 2만 세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집배원 수는 그대로입니다. 휴직계를 낸 집배원 중 한 10명 가까이 도저히 못한다, 너무 힘들다라고 해서 이제 그동안 몇 달 동안 이게 누적이 되어 있다가 우체국 관계자는 집배원을 충원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렸습니다. 물건을 빨리 내놔라, 꺼내줄 수도 없고 이런 걸 먼저 찾을 수도 없어요. 우체국에 가면은 뭐 많은 게 2만 개 쌓여있는 상태니까요. 상했으니까 손해배상 해달라는 것도 많고. 2017년 기준 집배원의 노동시간은 2,745시간. 우리나라 임금 노동자 평균보다 693시간 많습니다. 이달 초에만 2명의 집배원이 사망하거나 쓰러졌습니다. 노동조합에서 주로 하는 일이 다치고 아프신 분들 병원에 소개를 하는 게 주된 업무가 될 정도로. 편지는 줄어들고 있지만 택배는 늘어나면서 오히려 집배원들의 업무 강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인력 충원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편지에서 택배까지 업무 환경이 달라진 만큼 이 집배원들의 처우도 개선돼야 하지 않을까요? 밀착 카메라 이선아입니다. 세월의 흔적이 남은 목선. 로션으로만 케어하세요? 셀리턴을 모른다면 그럴 수 있죠. 누구도 상상 못한 LED 넥케어의 시작.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프리미엄 넥케어 맥클레이. 역시 셀리턴. 예, 오늘 기자들이 취재해온 기사들이 워낙 많아서 앵커 브리핑은 오늘도 하루 좀 쉬겠습니다. 26일에 미국 출시를 앞둔 삼성전자의 접히는 스마트폰 갤럭시 폴드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면이 깨지거나 깜빡거리는 등 결함이 있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오면서입니다. 삼성전자는 내일 홍콩에서 열려던 제품 공개 행사를 연기하고 문제가 된 제품을 수거해서 정밀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박영호 기자입니다. 삼성전자는 23일 홍콩, 24일 상하이에서 예정된 갤럭시 폴드 공개 행사를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중국 출시에 앞서 현지 언론에 미리 제품을 선보이는 행사였습니다. 행사를 하루 앞두고 연기한 이유에 대해선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선 미국에서 불거진 결함 논란이 배경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에선 갤럭시 폴드의 화면이 깨지거나 깜빡거리는 등 결함이 있다는 보도가 여러 건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제품을 미리 써보는 과정에서 이런 현상이 생겼다는 겁니다. 삼성전자 측은 사용자가 화면 보호막을 강제로 떼어내면서 생긴 일이라며 제품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보호막을 떼지 않은 제품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는 주장이 나오자 해당 제품을 받아와 정밀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 결과는 이르면 내일 나올 예정인데 결론에 따라 출시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JTBC 박영호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미국 매체들은 삼성 갤럭시 폴드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기사를 잇따라 싣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리뷰용 제품에 소시지를 끼우는 영상을 올려서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제품 안내가 부족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고 또 고의적으로 제품 훼손을 한 것이다 이런 평도 나오고 있어서 서로 엇갈리는 상황이죠. 백종우 기자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갤럭시 폴드 리뷰 영상입니다. 기자가 제품의 보호 필름을 벗기지 말라고 합니다. 과일 껍질은 벗겨도 이 제품 필름은 벗겨선 안 된다고 말합니다.
갤럭시 폴드에 소시지를 넣기도 합니다. 접는데 문제가 있다는 조롱입니다. 하지만 이 유튜브 영상엔 공감하지 않는다는 네티즌의 비율이 약 2배에 이릅니다. CNBC 등 미국 매체 기자들은 갤럭시 폴드 화면이 깜빡이는 문제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삼성 측이 복합 소재여서 보호 필름을 벗기지 말아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 별도 공지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리뷰용 제품엔 화면 보호막을 벗기면 안 된다는 공지가 빠졌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식 제품엔 보호막은 필수 부품이므로 벗겨내지 말 것을 명확히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선 구매 후 보호 필름을 벗기는 소비자 습관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반면 전문가 집단에선 접는 화면을 보호하는 장치를 지나치게 훼손한 것이란 반론도 있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예, 이어서 비하인드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치부의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보죠. 네, 첫 키워드는 겁박의 주어로 잡았습니다. 늘 그 주어가 문제군요. 예. 누가 겁박한다는 건가요? 일단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여야 다른 당이 패스트트랙을 가지고 한국당을 겁박, 즉 으르고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다른 당의 생각은 정반대였습니다. 관련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패스트트랙이라는 미명하에 겁박하는 이런 상황에서 패스트트랙을 태우신다면 4월 국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 20대 국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겁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예, 맨 뒤에 겁박은 누가 하나라고 했는데 바로 문희상 국회의장의 발언이었습니다. 정의당 윤수아 원내대표도 한국당이야말로 패스트트랙을 두고 국회와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라고 주장했고요. 바른정당에서는 패스트트랙은 국회법에 규정된 절차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조건은 원래 좀 까다롭긴 하죠.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과반만 찬성하면 상임위든 본회의든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수당에서 밀어붙이면 통과되니까 이렇게 몸으로 막아서 17대 국회까지는 동물국회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우측에 나경원 의원의 모습도 보이는데요. BBK 특검법을 본회의에 올렸을 때, 관련법을 올렸을 때 모습입니다. 그런데 2012년에 개정된 뒤에는 상임위에서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이 안건으로 지정될 수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다수 과반보다 훨씬 어렵게 돼서 이 안건 지정도 어려워서 식물국회다라는 얘기까지 있는데요. 이번에 공수처와 선거법 관련 법안은 여야 지도부가 여러 번 논의 끝에 간신히 일단 지도부에서는 패스트트랙을 지정하기로 합의를 오늘 했습니다. 내일 의총에서 각 당이 추인할 예정인데 특히 바른미래당의 의총이 관건입니다. 그럼 반반으로 나눠져 있다면서요? 예. 언제 의총하죠, 내일? 내일 오전 10시로 현재 돼 있는데요. 정확하게 내일 시간이 좀 바뀔 수도 있고요. 아무튼 굉장한 관심을 받을 것 같습니다. 내일 바른미래당의 의총은. 두 번째 키워드를 보죠. 두 번째 키워드는 하지 마세요로 정했습니다. 뭐를요? 불필요한 정치 얘기를 하지 말라는 한 토론회 참석자들의 외침이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과 일부 교육단체가 주최한 자사고 폐지 정책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 인사들도 참여를 했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기다리기 지루하니까 내가 뭔가 한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자 참석자들이 그 얘기 하지 말라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기다리시기에 좀 지루하시고 하니까 제가 문 대통령 그 딸 문다에 관련된 거 지금 여기 정치가 아니라 교육적인 문제인데. 일부는 하라고 했지만 다수가 정치 얘기를 왜 학교 얘기하는 데서 하냐라고 하자 곽 의원은 다혜 씨도 외고를 다녔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사고 문제랑 맞닿아 있다라고 주장은 했지만 하지 말라는 얘기가 훨씬 다수여서 곽 의원도 나중에는 그럼 잘 알겠다라면서 내려갔습니다. 교육 정책 얘기하자고 해놓고 이제 정책 얘기가 나오니까 여기 모인 분들은 바로 교육 정책 때문에 모인 분들인데 그거 좀 듣기 거북했을 상황이면 틀림이 없겠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토론의 모습을 잠깐 보면 앞줄에는 이제 현 정부의 교육 정책을 반대한다는 피켓도 많지만 뒤쪽으로는 피켓이 없습니다. 뒤에는 이제 교육 정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몰렸는데요. 지금 모습은 황교안 대표의 긴 인사말이 끝나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인사말을 하러 올라오자 약간 반발하는 목소리. 지금 뭐 하는 거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제가 시간을 재봤는데 여러 단체 대표, 그다음에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까지 인사말만 약 19분이 걸렸습니다. 예. 뭐 교육정책의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참석자들은 이제 좀 정책을 얘기하자라고 항의를 했었고요. 인사들은 인사말만 하고 빠져나갔는데요. 한 토론 발제자가 국회의원들이 좀 들어야 법안에 반영을 할 텐데 인사만 하고 빠져나가냐 이렇게 항의를 하자 행사의 주최 측과 또 순수한 참석자들 사이에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예. 세 번째 키워드는요? 예, 세 번째 키워드는 훈장의 취소로 잡았습니다. 예. 어떤 훈장입니까? 이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중앙아시아를 방문하고 있는데요. 예. 방문 보도 자료를 보면 세 번째 국가인 카자흐스탄에서 토카예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도스트 훈장을 수여하기로 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도스트 훈장은 카자흐스탄에서 이제 평화 증진 등을 위해 노력한 외국인에게 주는 상입니다. 예. 외국인에게 주는 걸로는 최고의 가치가 있다라고 평가받는 상인데요. 바로 저런 훈장입니다. 그런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원래 오늘 훈장 수여식이 있었어야 되는데 주지 못했습니다. 예. 카자흐스탄 정부가 내부 정치 일정 때문에 훈장을 줄 수 없다라고 양해를 구했고 우리 정부에서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내부 일정이라는 게 뭔가요? 상당히 좀 드문 일인데요. 지금 토카예프 대통령은 맞는데 공식 선거를 통해서 선출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임시 대통령입니다. 예. 지난 3월 19일 카자흐스탄에서는 30년간 통치를 했던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사임을 했습니다. 경제도 안 좋은 데다가 일부 비리, 오랫동안 비리나 인권 문제가 나와서 전격적으로 사임했는데 예. 지금 대통령은 당시 상원의장이 물려받은 겁니다. 선거는 6월 9일로 예정이 됐고요. 예. 그런데 순방 계획은 서너 달 전에 최소 확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전임 대통령이 주겠다고 약속을 한 건데 예. 지금 대통령도 주고는 싶은데 내가 선출된 대통령이 아니어서 훈장 수여 자격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니 이왕이면 나중에 받았으면 어떻겠냐. 예. 내가 대통령에 공식 선출된 다음에 주겠다 해서 받지 못한 겁니다. 그건 자기들 사정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예. 청와대는 어제까지 카자흐스탄 쪽과 계속 협의를 하다가 카자흐스탄 측에서 간곡히 요청해서 수여식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뭐 대선은 언제 한대요? 6월 9일이 일정인데요. 일단 청와대에서도 공식적인 대선에 누가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정확히. 예. 근데 만약에 지금 대통령이 다시 된다면 6월 9일 선출이 된다면 훈장을 그때 수여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관계자도 있습니다. 예. 아무튼 좀 그렇군요. 예.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 전국에 비가 오며 낮 최고 기온 30도 안팎의 고온 현상이 한풀 꺾이겠습니다. 제주와 남해안 지역은 많게는 60mm가량의 비가 오겠고 남부와 중부는 20에서 40mm가량 오겠습니다. 다만 서울의 낮 최고 기온 26도 등 여전히 평년보단 덥겠습니다. 수도권의 대기질은 내일 오전까지 나쁠 거란 예보입니다. 예, 오늘 끝나고 뉴스룸 끝나고 소셜 라이브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소셜 라이브는 특별히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 팀의 이규현 국장과 박창규 기자가 나와서 지난번에 잠깐 보도해드렸습니다만은 요즘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단체 카톡방 그 문제를 좀 보도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